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지분은 49%나 들고 있는 저 외국인, 애플의 지분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워런 버핏이나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도 막 마음고생 많으시잖아요. 그 네이버의 지분을 53%나 들고 있는 그 외국인이 지금의 페드의 금리 정책 때문에 내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이 지분을 내가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못하시죠? 네. 저도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우리 FMC 회의가 있었던 날은 아침에 제가 종가 저가로 끝나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자기 전에는 오늘은 FMC 회의가 있으냐고 3월달에도 그랬고 7월달, 2월달에도 그랬으니까 올라갈 때다 생각하고 이제 잠을 들었다가 새벽에 쫙 깨기 전에 이렇게 그래프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일어났더니 진짜 비슷한 모양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되게 많이 폭락한 듯한 그런 꿈을 꿨었는데 어제 이제 자기 전에 한 1시까지 이제 시장 1시간, 2시까지 이제 좀 장을 보다가 자놓으니까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들 불안하실 겁니다. 저처럼 94년 8월달부터 주식시장 들어와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주식하는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무서우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무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 불행한 주식을 사서 내가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돈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땡겨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좀 조급하신 분들도 그래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기 쉽고 가상화폐로 돈 벌기 쉬우니까 이건 무조건 빚내서 그냥 투자하면 빨리 돈 벌겠구나. 나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파이어 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작년 연끌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최근에 망한 20대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났대잖아요. 보면 좀 안타깝지만 걔네들 보고는 제가 좀 괜찮다고 20대 경험에서 다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신용 쓴 사람들이 지금 다 틀리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신용 들어가고 갑자기 외국인이 막 사다가 또 외국인이 막 팔잖아요. 그 외국인들 보면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CFD 계좌를 쓰는 우리 교보증권에서도 CFD 계좌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 CFD 계좌라는 게 슈퍼 개미들이 그 양도세 피하려고 한마디로 이제 수학 거래 같은 형태인데요. TRS 같은 형태인데 삼성전자를 1억 사잖아요. 그 1억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CIMB 증권이라든지 요즘은 다른 외국계 증권이 대신 사줍니다. 대신 사주고 너 1억 원어치를 59,000원에 산 걸 내가 표기를 해놓고 네가 판 거 차익만큼 딱 나면 수수료 빼고 딱 주는 게 그게 CFD 계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삼성전자 59,000원에 만주를 넣었는데 실제로 체결은 CIB 이런 식으로 외국계 CS 증권 외국인이 산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FMC가 끝나면 장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안 올라오고 다시 떨어지니까 그렇게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매 나오면 그런 매도가 이제 나오는 형태고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약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동학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학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내가 농사지어서 일했는데 탑마놀이들 뺏어가고 양반들한테 뺏어가고 지주단한테 주고 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좀 그래도 좀 줘라 했던 게 동학혁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거슬러 쭉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있죠.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제 나오는 영화 모세. 네, 그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게 출애굽기예요. 영어로는 엑스더스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노예로 그죠. 아무리 일해봐야 결국은 그 애굽의 바로 왕한테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시기 되다 보니까 그때도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고 가는데 가는 길이 험악하잖아요. 험난하다 보니까 막 중간에 막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나는 노예로 사는 게 나았는데 하면서 막 이탈도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결국은 연준이 찍어내는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의사로 사시는 분이나 편의점 알바로 하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결국은 옛날에 우리 동학혁명 때 내가 내 땅이 있었더라면 그죠? 내 땅이 있었더라면 그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그 땅의 개념이 뭘까요? 땅의 개념이. 열심히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 취직했으면 좋겠고 네이버 취직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49%고 우리가 네이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네이버 지분율이 58%였다가 요즘 한 53%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내가 이럴 거면 왜 주식했나 지금 마음 괴로우시고 할 건데 결국은 보면 그 기업이 지주예요. 봉건사회의 영주고 지주예요. 영주 저 위에 이제 왕 개념이 이제 연준이라고 보면 돼요. 연준이 이제 달러를 옆에서 달러 찍어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일 좋은 땅이 뭘까라고 보면 사실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의 기업이 망하지 않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연준이 도와주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 주식 많이 빠졌잖아요. 야 이럴 때 우리도 나도 미국 주식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라고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해버리죠. 저는 그걸 좀 일찍 깨달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미국도 보면 거기도 이제 보면 사탄과 마귀들이 많습니다. 교회식 표현으로 쓰면 월가에서 그렇게 돈 장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잔치를 벌이다가 망했잖아요. 미국의 은행들이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요럴 때 미국의 알짜 기업들 좀 사야지라고 했더니 환율이 156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제일 세계에서 우량한 미국이라는 그런 정부의 보호 속에서 커가는 중국을 이길 수 있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을 정부와 기업이 해가지고 산업 협동까지 해가지고 그죠?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에 또 엄청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거기다가 이제 국방부도 엄청난 국방부 예산을 우리나라 한 해 예산만큼의 돈을 받아서 거기서 막 또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그런 걸로 커나가는 미국의 기업을 살려고 봤더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서 못 사겠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땅의 지분을 얻으려고 했더니 교묘하게 못 사게 딱 만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샀는데 미국 주식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괴로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소득이 조금만 있다면 그냥 더 사시면 돼요. 원래는 이런 얘기를 존니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존니 대표님도 안 계시고 강범천 회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외롭습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49%나 들고 있는 저 외국인, 애플의 지분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워런 버핏이나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도 막 마음고생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 네이버의 지분을 53%나 들고 있는 그 외국인이 지금의 페드의 금리 정책 때문에 내년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이 지분을 내가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롱숏하는 헤지펀드들은 고민을 좀 할 거예요. 헤지펀드들은 네이버를 숏하고 아마존을 롱하는 게 맞는가? 뭐 그런 정도 고민을 하는데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우량한 자산을 사가지고 가져가는 그 큰 스마트머니 자금 성격의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자금들이 되게 많잖아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보면 주주들 보면 전부 다 보면 블랙록, 뱅가드 뭐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ETF를 또 캘리포니아 펜션이라든지 미국의 그 401K라든지 그런 데서도 또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페드가 작정을 했네. 제롬 파월이 이번에는 정말 경제를 한번 와장창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무슨 경제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그 401K에서 들고 있는 그 엄청난 주식들을 망가뜨려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의 노후를 다 망가뜨릴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내가 그동안에 조금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살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까지 빠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거 다 예측하고 내가 작년부터 빠질 거라고 뭐 얘기했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쉬운 건 그렇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다 날렸더라는 그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회사도 잘렸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울산에 조선소 이런데 사람 구한다고 난리라고 하면 최소 월 400 받을 수 있다고. 그 청년 한 1억 날렸대요. 27살인데.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때 그 잘못해가지고 한 지급 돈으로 따지면 한 5억 날린 정도 있었다고. 괜찮다고. 근데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반성하는 의미로 3D 업종 가서 일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렇게 너무 쉽게 빨리 돈 벌려고 했던 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3D 업종 가서 3D 요즘 업종 가면 400에서 500 버니까 한 2년 딱 눈 감고 일하면 그 잃었던 돈 다 벌게 되고 이번에 다시 그 돈이 생겼을 때 내가 이번에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냐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금 관리를 잘못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왜 깡통을 찬 그 가상화폐를 투자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선택이 맞았는지. 네.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는 절대 디폴트 나거나 상패 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약간 0.001%라도 있으면 저희는 안 산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거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600만 명 있는데 저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1등이 아니라 금융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저는 단연코 1등이라고 봐요.
봅니다. FOMC 회의 그거 관심 가지는 국민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국 국민이 제롬 파월 이름이나 알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국민이 제롬 파월 알고 FOMC 언제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점도표 이런 용어를 과연 알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모르나? 이게 아무튼 너무나 이제 많이 교육이 돼서 미국에서 1등은 제일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라고 응원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 배당이 2.7%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 2.7% 계속 받고 있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언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무리 늦어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 2분기부터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금방 갈수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 아까 누가 책을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그 지주 영주들이 갖고 있는 그 땅에 해당되는 항상 그래도 농사 지으면 비옥한 땅이라서 우리가 수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땅에 해당되는 우량한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싸게 그죠? 웬만하면 싸게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의 이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미국의 리만 사태 터지고 2009년부터 9년, 10년, 11년 2년 동안 랠리가 있고 나서 갑자기 11년도에 원자재 가격 그리고 뭐 천연가스 가격 비트코인도 그때 2011년 초까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고물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확 빠지거든요.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저때 8월 달에는 갑자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으면서 급락을 했고 급락하고 한 2달 뒤에 또 저점을 깹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점 떼면서 막 되게 두려운 모습이 보이고 지금 정도의 뭐 경기 침체 온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사태 있고 나서 갑자기 11년, 12년으로 넘어가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그죠? 이탈리아 같은 나라까지도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스페인. 그러면서 정말 큰 위기처럼 보이고 실제로 저 피거스 국가의 국채 금리가 20% 이상 올라가면서 아주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 들어가다가 또다시 막 전저점 깰 것처럼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돈을 그렇게 9년, 10년, 2년 동안 11년 한 3월까지 QE2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3.74%까지 급등합니다. 최근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10월만 하더라도 2.4였어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동 가격인데 그때 2010년, 11년 보면 동 가격이 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2011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쪽은 유가고요. 최근에 유가 코로나 이후로 올라왔던 유가 모습이고 이게 2008년도 리만 사태 터지면서 유가가 146불에서 36불 갔다가 36불인 유가가 110불까지 126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국채금리도 오르고 여기 그런데 저 때는 페드가 금리는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ECB에서는 이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1%에서 1.5%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최근에 이제 비슷한 모습이 또 나왔었습니다. 2011년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희한하게도 이번엔 물난리 났었는데 이게 이번엔 홍수 사진이 아니고요. 여기 2011년 7월 사진이에요.
2011년 7월 달에도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2011년 초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박살이 납니다. 비트코인도 박살이 나고 그때는 반도체는 좋았었다. 반도체 하이닉스 2011년 차트인데요. 2011년도에 저렇게 37,000원 갔던 주가가 15,000원까지 요것도 2011년 차트. 반도체도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요 2011년 11월 달에 요때 당시의 이름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였는데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SK그룹으로 넘어간 게 요때예요. 요 1년 전에는 엘피다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공부 때문에 웬만한 성장주는 다 저렇게 작살이 났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사태에서 남유럽 사태로 확산되고 있어서 야 끝장났구나. 이때도 2009년 10년도에 돈의 힘으로 올라온 이 장이 다시 전저점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100배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요게 방금 보셨던 그 2011년 차트예요. 다우지수 차트인데 와 다시 전저점 깨러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결국은 2011년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5%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당시에 2011년 한 해에는 나스닥이 20%, 다우가 19% 이렇게 S&P 500이 22% 이렇게 빠졌었어요. 이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부터 남유럽 위기로 이렇게 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 환율은 어땠는가 궁금하시죠? 요즘 환율이 제일 무섭잖아요. 2011년도에 1043원 갔던 이 환율이 12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니까 더 무서운 거죠. 최근에도 우리 환율 때문에 무섭잖아요. 이때도 이랬어요. 빠지는 하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요즘도 얘기하거든요. 1년 뒤면 환율 115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다시. 1040원 갔다가 1200원 갔다가 다시 또 1050원, 1010원까지 옵니다. 남유럽 위기가 계속. 그리고 2013년 5월 달에는 버냉키가 이제 약간 내년부터는 테이퍼링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때문에 또 막 올랐다가 내려옵니다. 2012년도에는 이렇게 주가가. 그래서 이 밑에서 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자문형 랩이 그때 한참 유행할 때라서 자문사 중에 후발주자로 유명한 그 어떤 분이 자문사 차렸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5% 30%에 손절하고 자 확인되면 사자 그죠? 요즘 확인되면 들어갑시다. 현금을 확보했다고 확인되면 사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쭉 올라오니까 여기서 샀다가 전저점 깨니까 다시 여기서 손절 해서 마이너스 50%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아무 대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샀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손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아무 액션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또 단기 고점 잡을까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조금 더 되면 4분기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절대 못해요. 이게 바닥인지 한 번 더 빠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현금화 시켰다가 올라오면 확인되면 산다? 못 삽니다. 이번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S&P 500이 3666 찍었다가 4300 되고 50% 이상 회복하고 50% 이상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저점을 깨는 일은 1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확인됐습니다. 라고 해서 4300에 산 분들은 지금 되게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막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정말 이 자본주의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이 자본주의에서 넘사벽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을 선택했다면 그냥 신문 보고 책 보고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아무리 약세장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 IMF 때 오토바이 헬멧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들이 떼돈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1,400원이라는 환율이, 어떤 분은 그래요. 무역 수지가 적자로 이런 상황이 되면 주식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어마어마한 그 브렌트유를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는 수출하고 그 기름 수입하는 데는 다른 기업이 수입합니다. 한전이나 정유사나 어쩔 수 없이 원자재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보충을 받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뒤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율소비재 카니발 크루즈, 저도 리오프닝이 되면 카니발 크루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베타가 높아요. 경기만 살아난다 싶으면 얘가 보면 덩치 큰 뭐 그레이하운드 개 같아요. 근데 차트가 똑같아요, 거의. 요게 최근 차트고 요게 2011년 차트예요. 남유럽 위기 막 이러니까 카니발 크루즈 같은 이런 기업들도 남유럽 위기, 세계의 소비의 큰 두 축이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망가지니까 되겠어 하면서 40% 빠집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30불까지 빠졌던 게 몇 년 지나서 저 위에 70불까지 가거든요.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고물가에 이런 부분 때문에 2011년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분기 내년 1Q에 오는 이 경기 침체,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빠지면 어떡하나, 요게 걱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그러면 그런 경기 침체 부분을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미리 알고 있을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스닥이 35%가 됐어요. 많이 반영을 했어요. 많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실적 안 나는 기업들은 마이너스 80% 보죠. 팔란티어나 뭐 좋은 회사들도, 페이팔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조차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봤더니 나스닥이 35%인데 우리 코스피가 31.4% 빠졌어요. 어제 밤에 제가 어제 우리 시장까지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난 2278일 때 2290에 가고 월전전 좀 가봤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약세장이 구조적 약세장인가 아니면 경기 약세장인가. 구조적 약세장은 막 금융기관이 망가지는 그런 장이 됐잖아요. 그런 장이 아니면 15에서 35% 빠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명목금리 R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은 물가 공포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실질금리는 별로 안 높아요. 솔직히 안 높은데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는구나, 실업률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이 expected inflation이 expected deflation으로 바뀌게 되죠.
와 앞으로 경기 침체가 그거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 빠지고 모든 자산 가격 PPI 생산자 물가도 빠지고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이게 플러스였다면 지금 플러스 3.5% 이게 뭐 2.4에서 3.5였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금리가 언제 의미 있게 떨어지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 제1호 상품께서 또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희한하게 이 자본주의는 미국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거나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영주들, 그 영주들, 지주들이 쉽게 남의 자산을 가져오기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남의 자산을 살 때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이 있었으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이었으면 우리나라 자산을 11억 5천만 원어치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불이 있으니까 14억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양털깎기를 해가는 거죠. 양털깎기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우리가 막 양털 깎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자산을 사보고 조금 빚내가지고 샀더니 이런 변동성에 결국은 밑에서 털리면서 그 털리는 걸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오 싸네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제가 바꿔봤더니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코스피 차트가 달러로 바꿔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냐면 44.75% 빠졌더라고요. 야, 그러면 10억짜리를 5억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10억짜리가 5억 5천밖에 안 하네. 네,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허접한 나라냐 아니면 참 외국인 미국인들이 봤을 때도 대단한 나라냐 그거는 인사동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식사합시다 찍으러 어제도 인사동 갔다 왔는데 이제는 인사동에 점점 더 막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다 보면 미국 사람들, 미국 관광객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와서 관광하기도 너무 쉽고요. 한국의 자산을 취득하기가 너무 쉽고 여기 11년, 10년, 9년이거든요. 한 13년 동안에 지금 요 위치에 달러 기준으로 요 위치의 코스피는 언제의 주가하고 비슷한가 봤더니 아니 뭐야 2010년 주가랑 비슷해요. 그러면 2010년부터 12년 동안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부가 쌓였는지 아니면 부가 계속 갉아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12년 동안 일했던 거 도대체 어디 갔지? 자 그러면 정말 2020년 코로나 같은 상황만 오면 저는 정말 그때는 다시 지를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지금 지수로 보잖아요. 봤더니 2020년 4월인가 5월 지수까지 빠졌더라고요. 1950까지 빠졌습니다. 1950까지.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좋은 지수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동안에는 한 6조 샀다가 이번 달에 얼마 팔았나 봤더니 2.3조. 근데 이 2.3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머리 외국인 CFD 계좌에서 올라가는 걸로 배팅을 했다가 아니니까 바로 또 손절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네 다시 손절. 나머지 한 3조 5천억 정도는 롱텀하게 보고 이제 들어오면 잘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시장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네, 이번에도 빠지는 거 보니까 역시 한국 시장은 안 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외환위기 상황도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도대체 얼마 빠졌나 보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6% 빠졌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5%. 아까 우리 코스피가 그냥 달러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보면 코스피가 아까 31.5% 빠지고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 코스피의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우리 시장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 거랑 여기에 비교해 보면 한국 시장만 유독 빠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공부하다 보니까 폴 볼커가 금리를 20% 올리면서 그렇게 혹독했던 1980년도 그때 상황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80년 요 4월 달이 CPI가 14.8% 나왔고 이번에 6월 달에 9.1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981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81년 12월 달에 9.6%였거든요. 그런데 1980년 4월 달에 14.8% 요 오버슈팅은 왜 일어났는가? 제가 딱 봤더니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그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같이 소련 연방이었을 때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더라고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무자헤딘이라는 그런 무장 세력들 똑같은 얘기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거기 있는데 저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작전을 펴서 그들을 해방시키러 간다고 하면서 이거 전쟁 아니야 하면서 침공을 했었어요. 그렇게 침공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빨리 안 끝나니까 나중에 10만 명을 파병을 시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 전쟁이 그러면 빨리 끝났느냐? 10년 걸렸어요. 1989년 2월 달에 다 쳐졌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전무님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이 고물가 상황,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전쟁은 10년 지속됐었어요. 10년. 그런데 푸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소련이 망했어요. 이 전쟁에 힘 빼다가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80년도 1981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하면서 국방비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거기에 이제 핵전쟁에 대한 경쟁을 하면서 또 러시아가 소련이 없는 살림에 또 막 군비 경쟁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자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이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9년 12월 24일 그러고 나서 딱 4개월 뒤에 CPI가 피크아웃 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있고 나서 4개월 뒤에 6월 달에 9.1 피크아웃 했어요. 9.1, 8.5, 8.3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 게 확인이 딱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입니다. 1980년 초에 그렇게 CPI가 높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확 빠져요. 확 빠집니다. 확 빠졌다가 요 구간은 뭐냐면 리세션이 이미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구간이에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분기에서 박살이 났다가 두 번째 분기에서는 여전히 GDP가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또 리세션이 오는데 그때 이 두 번의 리세션에 금리를 함부로 낮췄다가 다시 CPI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강경하게 페드가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전전점 안 깼습니다. 안 깨고 이러다가 올라가요. 근데 이 하락이 너무 혹독한 하락이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24%밖에 안 빠졌어요. 다우가 24% 빠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근데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요 순간을 좀 잡고 싶은 거죠. 요 순간. 요 순간을 잡고 싶은데 저희가 발견을 해놨던 게 어떻게 하면 요 82년 요 8월부터 리세션이 끝나기 전에 왜 여기서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느냐는 거죠. 왜 요 8월 달부터 올라갔느냐. 그걸 제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8월 달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의미 있게 빠졌었구나. 그리고 1980년도 후반에도 왜 첫 번째 리세션에서는 주가가 빠졌는데 급락을 했는데 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주가가 급등을 했는지 봤더니 첫 번째 리세션에는 여전히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거든요.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리세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거 적어놨잖아요. 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구나. 딱 인지하는 순간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비관론자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오느냐? 이번 4분기부터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년 2분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4분기에는 확실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조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능 강화하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정말 주가는 빠지는 주가는 올라가는가? 그게 이제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9년까지 결국은 금리가 빠지니까 S&P 500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FMC 회의에서 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 여전히 금리를 더 본격적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올린다는데 금리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올린다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4.4%, 4.5%까지 올릴 거라는데 FMC 회의에서 점도표에서 과연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데 FMC 회의 점도표에서 연준위원들이 내년 다음 분기에는 다음 회의에서는 이 정도로 올리는 게 맞아라고 얘기했던 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제로파울한테 언제 금리를 멈추고 언제 내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말은 안 하잖아요. 데이터 보고 저희는 결정할 겁니다. 제가 계속 왜냐하면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4.5까지 올릴 것처럼 막 얘기해놓고 언젠가 갑자기 말을 바꿔야 돼요. 그 말 바꿨을 때 지난번에 금리 인상에서 인하하는 거는 내후년쯤 한다라고 해놓고 왜 지금 바꾸냐요? 라는 그런 비난을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만 데이터 보고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보고 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2019년 18년 말에 2.25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 해가지고 2020년에는 거의 3%를 유지하고 3.5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 다 했었어요. 다 했다가 2019년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박살나버리니까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인지하면서 1.5%까지 박살나니까 여기 1.5, 2, 2.5, 3이거든요. 하니까 바로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제 페드의 피벗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돌아서는 요 시점이 언젠가, 이 피벗 시점이 언젠가를 자꾸만 시장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잘못 얘기했다가 지난번에도 7월 달에 약간 페이스를 늦출 수 있다 얘기했더니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안 되겠네. 다시 잭슨을 해서 아주 호기시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피벗 포인트는 요때 한 번 더 금리를 2018년 12월 달에 올리면서도 내년에 한 번 더 올리고 3번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당장 19년부터 안 올려요. 안 올립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52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19년도 되면 뭐 48, 46까지 떨어지거든요. 안 올립니다. 그렇게 딱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오니까 지금 시장은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올리지만 않아도 주가는 랠리가 S&P 500이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는 우리가 자산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저 R이 계속 올라가는 게 멈춘다는 거죠. 저 R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의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를 보면 그냥 이렇게 장기 하향 차트인데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위에서 지속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아까 2018년도에도 좀 전에 2018년도에도 가는 듯 하다가 확 빠졌잖아요. 1.5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얼마까지 빠졌어? 0.5까지 빠졌죠. 코로나 때. 왜 이 미국 10년물 국채나 2년물이나 3년물이나 30년물이 왜 고공행진을 절대 할 수가 없느냐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얼마냐면 2경 9천조 정도. 아니죠. 21조 9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원은 곱해주면 그죠? 거의 3경 뭐 엄청난 돈입니다. 3경 돼요. 3경. 자, 3경이라는 미국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가 있는데 그 채무가 거의 매달 롤오버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모기지로 집을 사신 분들이 리파이낸싱을 한 번씩 하듯이 근데 미국 정부는 채권이 만기가 돼서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온 국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발행을 해서 돈을 내줘요. 새로 발행을 해서. 그래서 새로 발행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3.2%, 3.5%, 3.7% 이런 금리가 지속되면 미국 정부가 망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저는 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아까 폴 볼커 시절에 16%까지 갔었거든요. 16%에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왜 저렇게 우하향인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1경 4천조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3경이 되거든요. 2030년 되면 1년에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1,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1,000조씩 이자만. 근데 이자 플러스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고금리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드 머리에서도 물가만 잡히면 갑자기 금리를 확 낮추는 이유가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오래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요때 6월 14일 날 FMC 회의 있기 전에 10년물 국제금리가 3.4788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쭉 빠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S&P 500이 올라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가 거의 50% 올랐죠. 그죠? 왜 테슬라가 50% 올랐을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좋은 땅이 뭔가 새롭게 관측을 해서 기름진 땅을 찾은 거예요. 그 땅이 100년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좋은 거 먼저 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미국에서 세일, 바겐세일 80% 이랬을 때 백화점 문, 셔터 문 딱 열릴 때 막 이래 기다리고 있다가 셔터 문 열리면 달려가면서 그 백화점에서 파는 아주 비싸고 좋은 걸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사러 가는 거지. 제가 두루마리 휴지 사러 막 뛰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는 언제든지 가서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거 기다려서 줄 서서 한 6시간 줄 섰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모아야 되는 그러한 대체불가한 명품 주식이 뭐지? 자꾸 이 걱정해야 돼. 이 걱정. 그리고 박정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 네. 심각한 상황이야. 대만하고 전쟁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중국하고 아주 환율 봐봐.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빅스가 잘 알려줘요. 빅스나 S&P 500을 바탕으로 한 옵션에서 나오는 변동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빅스가 2008년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빅스가 막 40 이상에서 놀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상황인가 하면서 36 정도 갔다가 아니네. 이번에는 그냥 페드가 금리로 애들 겁주면서 돈 없이 그냥 신용 쓰고 돈 없이 빨리 돈 벌었겠다라고 조급하게 들어온 애들 그냥 작살내는 그런 조치하는 장이네라고 인식을 하면서 픽스가 별로 안 올라가요. 어제도 막 시장 불안한데 겨우 27이에요. 저는 항상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저는 그걸 체크해 봅니다. 이게 미국 이제 지금 실업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국 작가가 전문님 20년 만에 세계 매수 기회가 동시에 이번에 10월달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면 유튜브에서 가장 우리한테 투자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강원국 작가예요. 할로윈 전략도 얘기를 해줬죠. 이거 저거 보면 퀀트 좀 공부하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강 작가가 되게 쉽게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선거, 중간 선거가 있는 해가 항상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100%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항상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해에 10월 달에 할로윈 전략으로 딱 들어가면 수익이 크게 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 해까지 5월 달까지 주가를 끌고 갔을 때.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2022년 그리고 20년 전에 2002년도에 미국 시장이 저점 나왔던 게 2002년 10월 초에 2000년 4월 달에 나스닥이 첫 하락이 확 나오고 반등 들어오는 듯 하다가 2001년, 2년 계속 빠지거든요. 중간에 긴 9일 레이터까지도 생기고 그러면 와중에 2002년 딱 9월 달에 아마존 같은 거는 제가 항상 시장보다는 기업을 자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 바닥보다 주도주가 먼저 바닥치고 돌아요. 항상. 그래서 그때도 2002년 9월 달에 아마존이 먼저 바닥치고 시장 바닥은 10월 초에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마존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2년도에도 그랬고 또 20년 전이면 1982년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982년 8월 달부터 또 시장이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얘는 1962년 얘기도 안 합니다. 아니 강 작가가 나이가 딱 40이거든요. 40이면 1982년생인 것 같은데 1962년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20년마다 그랬다는데 저는 60년은 사실 잘 모르겠고 왜 82년, 2002년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이제 10년 단위로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지도자가 10년마다 바뀌는데 그게 2년 10월에 전당대회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도자가 그 다음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주석이 탄생을 하면 지도력을 발휘하고 나의 시대는 이런 새로운 성장 혁신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공표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1년차 주가가 좋아요. 중국 대통령 1년차. 그게 93년 짱쩌님, 강택님하고 93, 94년도에 차이나 스토리 나왔어요. 2003, 4, 5 차이나 스토리였어요. 저는 그거 저는 하도 이런 저런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중국 지도자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 작가는 이상하게 전문이 20년마다 그렇게 받아치고 희한하게 올라오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자가 겹치는 해에 중간선거도 희한하게 있고 그리고 중국 지도자가 변경되는 10년 이게 맞물리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중에 3년차가 제일 높아요. 희한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재선을 이미 한 분이 아니잖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년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트럼프 때도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키고 그때 되게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전략적이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2018년도에 그렇게 시장을 자꾸만 누르는 자꾸만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야기시키면서 기업들이 투자 못하게끔 자꾸 누르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도 맞추고 경기를 막 살리는 그런 그리고 막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합의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경제를 끌어올려서 재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면서 트럼프 계획대로 못 됐는데 미국 대통령들은 다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일부러 저렇게 의도적으로 3년 차를 대선이 있고 1년차, 2년차 희한하게 2년차를 꾹 눌러놨다가 3년차, 4년차를 좋게 만들어서 주가는 1년 선행하니까 보죠. 그래서 3년차가 항상 주가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싼가 비싼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아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너무 다 싸져 있잖아요. 얼마나 싼지는 우리 최상무가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엄청 싼데 내년에 대통령 3년차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까지도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산 고객분들 막 10%도 손실 나고 하는 거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제가 강 작가 보고 이번에 식사합시다 그저께 찍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도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 분기 이익 모멘텀 윌리엄 오닐의 캔스민 전략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 작가 주식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려고 한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아마 있을 건데 보면 외국인은 과연 돌아오는지
희한하게 11월 달, 작년 11월 달, 그리고 이번에는 7, 8월 달에 하다가 다시 이러는데 11월 달마다 외국인은 사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이때도 외국인이 샀었나? 코스피 5조 2천억, 코스닥 1조 1천억, 선물 34,000개, 거의 선물도 2조 5천억 샀더라고요. 뭐야, 다 합쳐가지고 거의 8조를 사셨네. 희한하게 이 할로윈 전략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되게 답답하실 거지만 이제 10월이면 할로윈까지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구간 동안에 내가 신용을 쓴다든지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아니시라면 그냥 지금은 혹시 현금도 땡겨올 데가 없나. 저는 보험 깰까 생각도 했어요. 보험은 저거 한 15년 들어놨던 보험 있는데 보험 깨가지고 이번에 ETF나 좀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고 달러를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고요.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임상 3상이든 4상이든 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만들면서 돈을 3년 동안에는 계속 때려 부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희 기관 투자가들이 저희 금융권에 큰 손 중에 하나가 포스코나 삼성전자 이런 데가 되게 큰 손이에요. 왜냐하면 현금을 100조 들고 있고 현금을 몇십조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가서 이번에 금융상품 3.5%짜리 4%짜리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기업들이 돈 많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모로 좋은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두려워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맞다, 제가 아까 그 반도체는 언제 올라가는지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DDR4에서 이제 DDR5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3주 전에 마이크론이 2주 전이었나요? 이제 DDR5를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반도체 시황도 안 좋은데 그냥 DDR4 만들던 거나 그거는 감가상각 다 끝났을 거니까 그죠? 아니 그런 거는 만들지 왜 갑자기 DDR5를 생산한다고 그러지? DDR 그러면 3에서 4로 넘어올 때는 그러면 어땠었나 제가 궁금한 거예요. 딱 찾아봤더니 이게 보라색이 DDR4 침투율이에요. 0.1, 0.1 별로 안 팔리다가 2014년 13Q, 4Q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DDR4가 그러면 주가가 또 선행을 하니까 거의 팔리기 시작할 때부터 올라갔는지 아니면 조금 선행해서 올라갔는지 요게 2014년이네요. 요게 2013년 4Q 2013년 4Q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고요. 2013년 4Q 요때는 요때 한 번씩 이제 확 빠지는 모습도 나오는데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정이 화재가 났다 이러면서 한번 확 빠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저거 좀 들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 프리미엄급 제품이잖아요. 신제품인데 훨씬 효율도 좋고 전력 소비량도 적고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 보통 DDR5도 지금 DDR4에 비해서 한 30-40%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머지않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명품 가방은 절대 세일 안 한다 했잖아요. 명품 백은 에르메스, 샤넬 절대 세일 안 하는데 주가는 보세요.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36%가 빠져서 LVMH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또 30% 빠졌어요. 그게 바로 주식의 속성이에요. 아니, 이 가방을 사는 소비자는 여전히 줄을 서서 사고 있고, 이 가방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P가 올라가고 있고 Q는 줄어들지도 않는데 주가는 벌벌 떨면서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다는 거죠. 스마트폰 애플이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 전부 다 보면 프리미엄급 핸드폰을 팔잖아요. 그런데도 2018년에서 12월 넘어갈 때 39%, 40% 빠지고 코로나 때 35% 빠지고 이번에도 또 30%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축축 해야 돼요. 축축. 그래서 혹시라도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미국 주식 이럴 때 축축 해야 돼요. 그리고 테슬라는 더해요. 64% 빠져주고 1년마다 세일합니다. 40% 빠져주고 이번에도 또 50% 빠져주고 그죠? 근데 이제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올라오면 내가 저때 살려고 했었는데 명품 주식의 특징은 이렇게 계속 한 번씩 조정받고 올라갈 때마다 저고점은 돌파해요. 왜냐하면 매출 Q랑 P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Q랑 P가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다 생각해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기업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박앤세일이 거의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박앤세일은 끝나간다. 마음 되게 어제 미국 시장 보시고 되게 불안한 마음이고 그러실 건데 절대 역사는 반복되고요. 미국은 자기네들의 중산층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버틸 수 있고 그 중산층이 망하지 않게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온갖 돈을 다 지원해서 자영업자들부터 다 망하지 않게끔 기업들 망하지 않게끔 딱 지켜주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페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이번 날씨처럼 지난주 일요일만 하더라도 막 34도였다가 갑자기 아침에 막 14도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페드가 또 풋을 발행하면서 페드 풋이란 말이 있잖아요. 또 나타나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